자, 그래서 이 조혈모 세포라는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어떤 병이 있는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도 사실은 있겠죠. 이게 골수 이식을 주로 한다는 얘기가 사실 이거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골수 이식을 왜 해야 될까? 어떤 경우에 골수에 뭐가 있다고? 조혈모 세포들이 있잖아. 근데 그 조혈모 세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가 생겼거나 망가졌다든가 뭐 했을 때 골수에 골수에 있는 조혈모 세포가 종양이 있으면 뭐 백혈병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이 골수를 아무나한테서 받을 수가 없잖아. 이게.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골수 기증자가 이게 뭔가 딱 맞아야 돼. 서로 면역하고가 우리의 면역 항체들이 새로운 다른 조직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막 파괴시켜 버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형제자매들끼리는 그것이 많이 적을 수도 있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사실은 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전쯤에 미국 육군사관학교 생도 한국인 2세가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이름이 성덕 바우만이야. 입양됐기 때문에 이 이름은 성은 바우만이고 한국 이름 성덕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식의 암이 걸려가지고서 엄청 골수를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공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거를 한국에까지 알려가지고서 신문지상에 나고 그랬는데 충청도에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골수가 이제 생겨가지고서 살렸잖아 이 사람을. 가족인지 뭔지는 내가 확실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어? 지금 가족이었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골수 이식 아프겠다. 되게 아프거든. 그러니까 면역 거부 반응도 문제지만 일단 시술을 할 때 이거 너무 아파. 뼈를 지금 안에다가 집어넣고 주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이거. 그래서 지금 이런 질환 딱 보면 이게 백혈병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왜? 여기 있는 게 적혈구들인데 원래 백혈구의 개수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뭐 한 100분의 1 정도가 개수밖에 안 되잖아요. 개수가. 백혈구는 적혈구에 비해서 종류는 다양하지만 혈액 안에서 존재하는 이 전체적인 숫자는 적혈구에 비해서 엄청 작잖아요. 숫자가. 근데 이게 거의 전부가 여기 이렇게 많이 백혈구가 보인다는 얘기는 백혈병이라는 게 뭐예요? 백혈구의 이상 증식이 되는 암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대표적으로 조혈모 세포를 이식을 해가지고서 치료를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럴 때 이제 골수 이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혈병의 혈액암을 주로 이제 골수 이식을 통해서 조혈모 세포를 완전히 싹 갈아엎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거 말고는 없을까? 골수 이식은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왜 없겠어? 대안이 생기지 이제.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대안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골수 기증자랑 시술 과정이 매우 고통이 따른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데 대안으로서는 제대혈이라는 대안이 새로 생긴 거죠. 제대혈이 아까 탯줄 안에 있는 탯줄 안에 희한하게도 이 조혈모 세포가 풍부하게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 심지어 그런 아까 지방줄기 세포 같은 일종의 그런 배아줄기 세포 비슷한 세포도 있다고 해서 태반 주사를 마구 맞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이 제대혈이라고 하는 탯줄 안에 있는 여기에는 최소한 조혈모 세포들은 풍부하게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식 거부 반응 자체의 부작용도 매우 적고 같은 훨씬 작은 양의 이 샘플을 왜냐하면 그 안에 상대적으로 이 조혈모 세포의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장점은 저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대혈은. 그래서 제대혈 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 내 거 좀 미리 맡아둡시다.
해가지고서 이론적으로는 나중에 한 3, 40년 있다가 내가 뭐가 잘못됐을 때 와가지고서 내놔. 이제 하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누군가가 그렇게 3, 40년 기다렸다가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성공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지만 왜냐면 이 제대혈이라는 요 개념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가 않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이 혈액을 돌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이 혈액이 문제가 생기는 게 특히 노화가 되면서 동맥경화가 매우 큰 문제가 되잖아요.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되면 고혈압을 수반을 하게 되겠지. 혈관이 훨씬 좁아지니까. 근데 그 많은 경우에 주로 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 원흉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콜레스테롤이 뭐지요? 나쁜 거. 나쁘다고 알고 있지. 물론 아니 뭐야 뭐 콜레스테롤. 지방이지 지방. 지질. 근데 콜레스테롤 나쁘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얘가 뭘까? 인지질에 있는 그렇죠. 인지질 하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이중으로 돼 있으면 여기 뭐지? 세포막이겠지? 세포막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노랗게 생긴 얘는 뭘까? 얘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세포막에 드문드문 박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가 왜 박혀 있을까? 콘크리트 건물에 있는 철근과 같은 구실을 해줘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세포막은 흐물흐물, 아무런 힘도 못 받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의 세포막에서 강도라고 하는 마치 건물의 철근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그럼에도 아직도 콜레스테롤 나쁜 놈 하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 나쁘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금 콜레스테롤을 섭취를 하게 돼서 그런 거지.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야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죽는 거야. 뭐 일반 세포들이 전부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없으면 세포가 신장이 안 되고 세포 형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엄청나게 많은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있었잖아. 무슨 에스트로겐, 무슨 테스토스테론뿐만이 아니라 코티졸, 무슨 스트레스, 무슨 글루코코티고이드 뭐 그런 것들. 이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합성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스테로이드 호르몬 못 만드는 거지. 그럼 뭐 완전 필수적이네. 나쁘다니. 그래서 문제는 근데 각각의 일반 세포에서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상에서 니들이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니들이 만들었어 라고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세포 생물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전부 분화를 시켜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이제 만들어져? 주로 간에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간에서 만들어져서 그럼 수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의 필요한 곳으로 전달을 어디로 통해서 수송을 해야 되지? 혈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혈액은? 통로가 좁다기보다 혈액은 뭐지? 액체인데 무슨 액체야? 물이잖아, 물. 콜레스테롤은 기름 아니에요. 걔 던지면 뭐 어떻게 혼자 잘 알아서 가겠어? 못 가지.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이것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었다면은 주로 누가 이것을 전담해서 손주 붙잡고 끌고 가나? 아까 그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이리와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콜레스테롤은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왜냐면 다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호르몬처럼 소량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알부민이 일일이 전부 다 걔네들을 챙겼다간 될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주먹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LDL이라고 하는 형태의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서 각 세포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이 주먹밥이 그 주먹밥의 그림이 아마 거기 아마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LDL이 뭐냐면은 이 약자예요, 요것에. Low Density Lipid. 그래서 저밀도 한국말로 읽은 것을
굳이 번역을 해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저밀도 무슨 지질 단백질 해서 보통 LDL 하면 알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LDL이.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높이고 뭐 약 선전할 때 좋은 콜레스테롤인 무슨 HDL의 농도는 높여줍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 뭐 정말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여기 바깥에 껍질 부분에 있는 요 부분들은 전부 단백질이 이렇게 코팅을 시켜놓고 속에 있는 여기 한 10,000개 정도의 10,000분자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한꺼번에 이렇게 집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주먹밥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한꺼번에 수송 이렇게 하면 이점이 바깥쪽에 있는 프로틴들이 단백질들이 물과 친숙하게 이렇게 하니까 물에 잘 녹는 형태로 원활하게 수송이 되는 거지. 아주 좋은 아주 계획은 정말 좋았어. 훌륭했어. 근데 문제는 문 앞에 다 왔어. 각 세포의 문 앞에 왔어. 이제는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지. 이만한 큰 등치로 왔네. 굴러왔으니 세포막을 그냥 통과하려고 하는데 바깥쪽에 전부 단백질이 있는데 세포막 그 막 통과 못할 거 아니야. 와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쳐 모여 해서 전부 다 분해해서 각자의 콜레스테롤 분자들이 전부 들어가 버리면 걔네들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좀 쉽지 않았나 보지. 그렇게 안 해. 세포는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대안은? 있어야지 이게. 각각 전담하는 수용체만 있으면 얘가 같이 딱 LDL 수용체를 세포 내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에서 봤을 텐데 분명히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 시험 범위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 아 다행이다. 그거 이미 1학기 때 저 중간고사 때 끝냈어요? 다행이다. 영어 분반은 안 끝냈거든 그 친구들. 어쩌나 걱정스러워서.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지. 이런 식으로 같이 손붙잡고 논개처럼 강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저기 어디로? 리소som으로 들어가서 분해가 되는 거지. 이런 내포장을 통해서 LDL 수용체들이 콜레스테롤을 전부 붙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형식인데 그러면 우리 동물 세포의 세포막 표면을 모든 동물 세포의 세포 표면에는 막에는 LDL 수용체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지. 많아요. 질비하게 있어. 그래서 그들이 전부 하나씩 계속 붙잡고 들어가야 되는 얘기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너무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 또는 난 절대로 기름기는 안 먹을 거야. 탄수화물만 먹을 거야. 라고 한다든가. 간에서 우리가 기름기를 안 먹는다고 간에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알아서 탄수화물을 다시 지방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계속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름 안 먹는다고 지방 음식 안 먹는다고 우리 몸 안에 콜레스테롤을 절대 안 끼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그저 무조건 흡수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대로 직접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간에서 분해가 될 건 분해가 되고 다시 합성이 되고 하는데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여러 가지 과영양이라든가 또는 뭐 운동 부족이라든가 요즘 같은 현대에서 너무 사실 영양 과다이기 때문에 운반되는 콜레스테롤 양이 너무 많다는 거지 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내가 오늘 올 때 이 교통사정처럼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거든 혈관 안에. 왜냐면 LDL 수용체 양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이제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어느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과도한 LDL들이 이렇게 되면 그것이 적체가 돼서 혈관 안에 지금 남아있는 혈관에 많이 쌓이게 되겠지.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될 그렇게 혈관 안에 많이 쌓여 있게 되는 과도한 양의 LDL 때문에 걔네들이 바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건데 어떤 경우가 혹시 어떤 경우에 나는 그러지도 않고 콜레스테롤 양도 많지 않고 정상 수준이고 나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잘하고 해서 그런데도 동맥경화가 LDL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혹시 없을까?
수용체가 없으면 유전적인 병이에요. 이것도. 수용체가 완전히 없을 경우에 요 LDL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이 예를 들어서 이거 열성일까 우성일까? 돌연변이. 이것이 기능을 못하는 돌연변이. 열성이겠지?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여기 이것이 열성이라는 얘기는 두 개를 다 열성으로 지금 동형접합자 돌연변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 사람 살 수가 없으니까 존재하질 않아.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이형 접합자로 하나는 정상이고 또 하나는 돌연변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왜? 이 우성우전자가 다 커버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마치 이게 바로 옛날에 봤던 그 핑크색, 빨간색 꽃이랑 하얀색 꽃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분홍색 꽃이 나오는 그런 증상이에요. 이것을 불완전 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것도 역시 양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LDL 수용체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세포막의 LDL 수용체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인 두 개의 유전자가 다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약 50% 정도의 LDL 수용체 양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맥경화 현상을.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양은 정상인데 수용체 양이 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혈관에 체증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동맥경화가 LDL에 의한 동맥경화가 무조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먹고 운동 안 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유전적인 원인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악마와 같은 LDL이 여기 있고 동맥경. 근데 천사와 같은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는데 얘는 왜 천사표지? 얘는 뭐길래? 일단 이름은 대충 우리가 감이 잡힐 거 아니에요. 얘. HDL 하면 하이 덴시티라고 되겠지? 뭐가 어쨌길래 얘가? LDL은 한 방향으로 완전 일방통행인데 혈관에서 이제 세포 조직 방향으로만 간에서 만들어진 이런 콜레스테롤을 세포 조직으로만 운반하는데 이건 상상해 가겠죠. 반대 방향으로 얘는 움직여요. 혈관에서 어디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수송을 하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결과적으로 해주는 거지? 혈관 청소 역할을 해주겠지. 혈관에 있는 모든 LDL들은 이 친구들은 수거해서 걷어서 간으로 보내니까 간에 가면 얘네들이 분해가 되거나 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HDL은 혈관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들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HDL이라고 하는 이 양이 혈관에 많으면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의 콜레스테롤 운반체인데 이들은 어디로 수송되는 간으로 운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관이 소위 말해서 이 콜레스테롤에 관한 한 깨끗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LDL 수용체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 생긴 유전 질환이 바로 영어로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라고 하는 그런 병증입니다. 자, 동맥경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생기는 동맥경화는 어떻게 되는 얘기냐 하면은 일단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이 플라크, 또 나오네 플라크. 플라크가 뭐라고? 무조건 이게 녹지 않는 이상한 침전물이 쌓이게 되는 건 전부 플라크라고 얘기해. 혈관이 있는데 내벽, 요거 혈관을 그런 내피세포 안쪽으로, 그러니까 그 일종의 바깥쪽이지. 그 바깥쪽으로 이제 플라크가 형성이 돼서 그것 때문에 혈관에 이게 압력을 해서 푸시가 돼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좁은 혈관으로 이게 속도가 감소하고 혈압이 높아지면서 점점 좁아지면 막힐 수도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인데 왜 이게 일어나느냐?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LDL이 혈관에 남아있는 LDL이 많아. 이제 세포가 못 들어가고 그럼 여기에 배회하는 LDL들을 또 많은 경우에 이 면역세포가 문제가 되는 거지. 돌아다니다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 거야. 면역세포가 이걸 파괴를 해버려요. 부셔버리는 거지. 근데 부셔버리면서 깨끗하게 완전히 부시면 모르겠는데 부시고서 찌꺼기를 밖에다 방출해요. 그 찌꺼기가
또 다른 면역 세포가 와가지고서 너 이게 뭐야 찌꺼기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이상하게 공격을 하려다가 딱딱하게 굳어진 그게 이제 플라크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LDL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하지. 내가 아니야. 니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어쨌든 면역 세포에 의해서 플라크가 LDL이 분해된 찌꺼기가 플라크의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심각한 그러한 동맥경화의 역할은 심장마비. 심장마비는 왜 생기느냐? 심장으로 연결이 되는 동맥에 이런 플라크 형성으로 해서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면은 심장마비가 되고, 뇌주적은 뭐냐면 뇌로 가는 동맥에서 그거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둘 다가 이제 제일 심각하잖아요. 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왜 두 얘기가 다 심각해? 요 두 부위가 우리 몸에서 가장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숨 막혀서 죽는다는 얘기는 바로 요 두 부위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숨 막혀서 죽는 거지 뭐. 안 그러면 우린 까딱없이 숨이 막혀서 까딱없이 살 수 있는 안타까운, 참 이거 어떻게 안 될까?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LDL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바깥에 요 혈관의 내피 바깥쪽에 있는 백혈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있으면 뭐지? 하고서 끊어와서 잡아먹고 나서 이 찌꺼기를 여기다 점점 이 침전물 찌꺼기를 쌓아두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점점 이게 찌꺼기가 늘어나니까, 그 플라크가 늘어나니까 혈관은 점점 좁아지게 돼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다 좀 있으면 막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동맥이 이렇게 막혔을 때는 위급하게 되면은 아주 빨리 병원에 실려가면 막힌 부분을 우회해서 새롭게 혈관을 이렇게 뚫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바이패스를 한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응급조치로 살릴 수는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전부 죽은 조직이 되지만 최소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괜찮아요. 또는 좀 더 아주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 아버님도 이거 한 몇 개 꽂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유전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이유가 나는 커피 때문에. 농담이고 액티브하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면 요 스텐트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처럼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는, 이걸 눌러줘서 바깥에 있는 요 노란 콜레스테롤이 이거 없었으면 이걸 이렇게 눌러가지고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졌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꼽아놓은 것들이 이렇게 늘리는 요 용수철, 침대 스프링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이 볼륨을 유지시키는 게 바로 혈관 스텐트를 넣는 거죠. 오케이. 자, 콜레스테롤을 없앨 수는 없냐? 플라크를 사실은 그런 약 같은 거를 해서 용해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 너무 높아도 문제가 생기겠지. 거의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이 그럼 정서 혈관으로 조직으로 안 가고 전부 다 거꾸로 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HDL이 많다는 얘기는 적당히 있어야지 그것도. 자, 이제 그러면 요거 이제 도저히 확실하게 느껴지는 감이 오는 거는 면역계를 다 끝낼 수는 없다는 얘기지. 이 시간에 30분 남았는데 어떡할까 이제? 뭐를 해야 될까? 안 하는 게 물론 좋지. 자, 일단 요걸 봅시다. 이 조직도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이제. 조혈모 세포, 왜 이러냐? 조혈모 세포라는 게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적혈구 이리스로사이트라고 하는 적혈구 빼고는 뭐야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백혈구인 거죠, 그죠? 백혈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바로 그 혈소판이 만들어지는 원래 거핵세포라고 하는데 껍질이
혈소판을 만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지 뭐가 이렇게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울 필요도 적고 백혈구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왜 이렇게 백혈구 많지? 그러니까 백혈구의 기능이 전부 뭐 하는 건지는 이미 여러분들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침입자를 어떤 식으로든지 제거하는 게 바로 그들의 역할인 거죠. 병균,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대식세포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냥 어흥 하고 떡을 주는데도 잡아먹어버리고 그래서 이 침입자를 잡아먹어버리는 아메바처럼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그래 같이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어떤 세포들은 항체라는 것이 뭐지? 이번 시간에 최소한 항체라는 게 뭔지라는 것을 파악을 할 항체라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세포가 또 있는 것이고 백혈구 중에 어떤 세포들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깡패 같은 세포가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틀리면 침입자 세포다 싶으면 총으로 빵빵 쏴서 구멍 뚫어서 죽여버리는 세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세포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방어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을까? 하나는 선천성 방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획득, 후천성 그런 면역이 있는데 일단 모든 동물들은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인 이 선천성 면역력을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력은 일종의 1차 내재 반응이라고 해서 이 표에 보면은 여기까지가 선천성 면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선천성 1차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어떠한 잠재적인 침입자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뭐든지 일단 막아버리겠다는 것이 일단 선천성 면역의 초기에 이거는 훨씬 더 옛날부터 이미 진화가 됐던 일종의 원시적인 방어 체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피부라든가 뭐 콧물, 눈물 이거 다 사실 그런 선천성 1차 방어의 입장에서 전부 하는 그다음에 이 기도라든가 하는데 점막이 끈적끈적하게 있는 것들도 전부 다 그런 방어 시스템인 거죠. 늪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세균이 침입하다가 뭐 이렇게 가기가 힘들어 진흙탕 그러는 동안에 여기서 걸러내든가 그 동안에 시간을 두고 파괴를 해버리든가 하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1차 방어선을 이렇게 짜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이들은 그걸 뚫고 침투해버리거든.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들어온 녀석들은. 그때는 이제 죽여야지 능동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한 식세포라는 그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너 뭐야? 관등성명태 뭐 때문에 그냥 잡아먹어버리고. 그래서 너 뭐지? 낯설다? 잡아먹어버리고. 낯설다 잡아먹어버리고 할 때 하다가 우리 편인데도 낯설다 하고 완전히 마셔가서 파괴하는 게 바로 자가 면역이 되는 거죠. 늙어갈수록 류마티스라든가 뭐 이런 자가 면역, 그 다음에 수초 없어지는 자가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이 다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하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연살해 세포 총 빵빵 쏴버리는 가다가 뭐야 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죽여버리는 이런 또 단백질들이 특별히 그러한 방어를 좀 이따 보겠지만 방어 단백질들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거 좀 이따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별로 즐겁게 느끼지 않는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염증이 생긴다는 요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이 선천성 면역의 하나의 일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천성 면역은 1차 방어벽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치고 있다가 그들이 들어오는 그들을 전부 뚫고 들어온 친구들은 이 안에서 내재적으로 전부 방어하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은 전부 다 하나의 선천성 면역의 특징은 전부 뭐냐? 차별성이 없다는 거죠. 누가 누군지 상관할 것도 없이 무조건 나 아닌 녀석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식의 그런 특수성이 없이 그냥 어떤 선별 없이 후천성 면역이라는 것이 새롭게 이제 진화를 했는데 척추동물에서 훨씬 더 고도의 마치 뭐냐면은 폭격을 할 때
B29가 뭔지 모를 거야 아마. B29나 B52처럼 그냥 무차별 폭격을 그냥 하는 그런 폭격기들은 이런 것이고, 아무데나 적지를 때려야 되겠다, 민가건 뭐건 할 거 없이 무조건 때려버려 전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천성 면역이고, 후천성 면역은 스마트밤 같은 것들로 아주 때릴 곳만 정확하게 때려가지고서 그들만 딱딱 찝어가지고서 제거하는 것이 일종의 진화된 그러한 방어 체계가 후천성 면역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필요한 거죠. 항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이적인 병균, 특이적인 어떤 특징, 그것만을 특수하게 난 너만 잡아버릴 거야 하고, 그래서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방어 시스템은 혈관계와 비슷하게 옆에 림프계 소개했죠. 지난번에 그 팬티 입은 림프계. 그게 바로 여기서 전부 수행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특징을 비교하면 다른 건 전부 다 시잘데없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선천성 면역은 매우 빠르고 후천성 면역은 좀 느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후천성 면역을 훨씬 더 높이 평가를 하느냐? 이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병원균이 침범을 해도 그거 인식 못하고 그냥 똑같은 반응을 계속 반복을 하는 지속성이 전혀 없는 반면에, 이 친구들은 한번 기억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 일도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한번 너였어? 알았어. 그 다음에 너 한 번만 더 들어오면 너 이제 완전히 죽음이야.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중에 그 어떤 특별한 종류의 침입자를 기억을 해뒀다가 이제 쉽게 제거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자, 인터페론 좀 전에 약속했죠. 인터페론 하나의 방어 단백질인데, 인터페론을 사용을 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 그 기작은 이거 선천성 면역이냐 후천성 면역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인터페론이 듣기에 팬시해 보이고 하지만 선천성 면역 반응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특이점이 없는 거지. 병원균에 의한 어떤 특이성이 전혀 없이 아무나 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주로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이것을 수행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를 하잖아요. 그럼 감염이 돼서 이 세포는 이제 죽은 목숨이 될 거지. 시간 문제가 되는 거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막.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세포는 죽기 전에 무엇을 방출을 하냐. 마치 일종의 신호분자 같은 호르몬 비슷한 건데, 이것이 이제 측분비 호르몬 비슷한 거지. 자기가 방출해서 옆에 이웃 세포들이 수용체를 가지고 이런 인터페론을 던져버리는 거지. 그럼 옆에 있는 이웃 세포가 이것을 감지를 하고서 너 바이러스 감염됐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준비를 미리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드디어 죽음을 당하고 바이러스들이 새롭게 새로운 것을 감염할 것을 찾아서 하고 옆으로 딱 감염을 했는데 가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뭐지 얘는? 들어가자마자 얘네들은 아무 짓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터페론이 하는 수행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이러스 특이적 방어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인터페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것을,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돼 있지. 얘네들이 가면. 그래서 다른 세포가 바이러스에 저항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얘네들이 많은 경우에 이 인터페론을 항암제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게 뭐지?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우리 세포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그런 물질인데, 얘를 어떻게 항암제로도 사용을 한다는 얘기지? 바이러스와 암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공통적인 인터페론은 무슨 일을 하느냐? 요거거든. 들어가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야야야, 옆에 지금 옆 동네 무슨 일 났는지 알겠어? 바이러스 감염됐어. 너 가만히 있어. 세포 분열 꿈도 꾸지 마. 대사 활성화 꿈도 꾸지 마. 전부 다 셧다운해. 라고 이제 전달해 주는 물질이 인터페론인데, 이것이 바이러스한테 어떤 억제 효과를 가지며 이것이
암에는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무슨 공통점이 있는 것이야? 바이러스는 왜 우리가 세포 분열과 대사작용을 억제를 확 해버리면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까? 바이러스는 뭐야? 완전히 기생 아무것도 지가 안 하고 숟가락 하나만 들고 오는 녀석 아니야. 들어와가지고서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이게 가서 숟가락 얹어놓고 지가 하는 건데 밥상을 전부 다 지금 걷어버린 거지.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은 보통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감염하려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이 줄기세포가 찾기가 쉬워요? 들어와 보면 거의 대부분이 들어오면 전부 이미 분화가 끝난 세포 분열 이미 더 이상 안 하는 그런 세포에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바이러스는 에휴, 난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럼 바이러스는 뭐를 진화를 시켰을까? 들어와서 이미 세포 분열 같은 거는 이미 다 은퇴한 이미 분화된 세포를 다시 미쳐 날뛰게 만드는 속이게 만드는 기작을 진화해서 갖고 들어오는 거지 얘네들. 와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래서 많은 경우에 바이러스들은 암을 유발을 시켜요. 암이 뭐냐면 이상 증식이 세포 분열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이상 증식되는 세포가 그럼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 가지고서 야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재활성화. 그래서 세포가 그래? 하고 막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 기회로 땡큐 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려면 이제 DNA 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DNA 복제를 해야 바이러스도 자기가 나도 좀 하고 지 DNA를 복제를 할 거 아니야. 어떤 바이러스는 자기의 유전체가 RNA거든. 그러면 RNA는 어떻게 하면 경기가 활성이 돼야 돼. 대사작용이 활발해야 단백질을 만들고 막 그러니까 들어와서 막 속이는 거지 자기가. 야 지금 대사를 막 지금 활성화해야 돼 하는 식으로 이 숙주 세포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런데 인터페론이 그것을 전부 다 막아버리면 아무짝에도 바이러스들이 일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암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암도 바로 이것을 막아버리면 암 세포가 증식을 못하게 되니까. 염증 반응은 무엇이냐? 잘 나간다. 일종의 선천성 면역 방어력 중에 하나인데 세균이 딱 감염이 됐어요. 조직이 딱 상처가 나고 그러면 감염이 딱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포 조직 사이에 이렇게 잠복돼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있거든요. 요 세포는 이 비만 세포라고 하는 요 백혈구 세포는 특이하게 혈관이나 림프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백혈구처럼 우리의 실제 조직에 이렇게 침투해 갖고 이렇게 마치 척후병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균이 들어왔어? 그러면 바로 이거 어디서 봤죠? 히스타민? 바로 그 측분비 같은 걸 하는 호르몬, 이거 호르몬이거든요. 이것을 비만세포가 방출을 해버려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가느냐 해서 혈관 확장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왜 혈관을 확장시켜야 되느냐? 혈관이 확장돼서 혈류가 확실히 늘어나게 해갖고 피가 빨리 돌아서 백혈구들이 얼른 빨리 혈관을 타고 그 염증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이들을 빨리 해결하라는 방식으로 이걸 늘여놓는 거지, 염증 반응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가서 누가 감염된 그 세균들은 누가 최종적으로 처치해야 되냐면은 이 식세포들, 잡아먹는 세포, 백혈구들이 가서 얘네들을 가서 잡아먹고 파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로 이게 좀 둔하니까 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이 조직도 손상이 되니까 이게 사실 염증 반응이 괴로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점은 염증 반응을 할 때 주로 콧물, 눈물 막 나고 열 나고 안 좋잖아. 이게 왜 생기느냐? 히스타민 때문에 그런 거야. 히스타민이 바로 이 혈관을 확장시키면은 그 넓어진 혈관을 통해서 더 많은 양의 피가 흐르니까 열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그 반응이 눈물, 콧물 같은 것들도 그러한 부작용에 의해서 나는 것이고, 그 염증 반응의 모든 증상들은 결국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그것이 혈관을 우리를 확장을 시키는 그 작용 때문에. 그래서 알러지도 염증 반응과 매우 비슷하잖아. 왜냐하면
똑같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알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 그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림프계는 전부 접고 생략. 딱 하나만 알면 돼. 림프계가 바로 이 백혈구들이 주 전쟁터라는 얘기죠. 감염된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처치하는 주 전쟁터가 림프계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선천성 면역 반응에 일단 인터페론을 활용한 것과 염증 반응 두 개를 일종의 하나의 선천성 면역 반응 중에 약간의 고도화된 반응의 예로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후천성 면역 반응 하나만 딱 보면 되는 건데, 얘네들은 뭐에 의존을 한다고? 항체에 의존을 한다는 얘기지. 항체란 무엇이냐? 누가 누군지를 특정하게 찝어내는 단백질입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효율성은 엄청나게 높은 거지. 항체가 어떻게 특정한 침입자를 기억을 하고 인식을 하느냐? 바로 이 특정한 침입자를 하나의 모양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한 모양을 우리는 항원, 엔티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체와 항원은 마치 리간드와 수용체, 호르몬과 수용체,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와 같은 식으로 언제나 이렇게 특별한 결합을 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러 모양의 항체, 그러니까 항체 자체의 모양이 엄청나게 다양해야 되겠지. 엄청나게 다양한 무궁무진한 모양의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항체 단백질을 준비를 해놓고, 캐달로그에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캐달로그에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특정한 친구가 들어오면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딱 대응을 하는 거죠. 이건 다 필요 없고, 요것만. 항체가 있을 때 항체의 전체적인 3차원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 저 끝에 Y자 모양으로 1차원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끝부분에 집게 모양으로 있는 요 부분에서 요 항원을 딱 집어서 인식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항체 단백질은 한꺼번에 두 개의 항원을 결합을 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그 항원은 결합을 하고 인식을 하면서 결합하는 항원의 종류는, 모양은 이 둘 다가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둘 다 동일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여기에 결합하는 항원의 종류는 딱 한 종류 항원만이 존재를 하는 거죠. 하나의 세균이 덩어리가 있으면 하나의 세균은 몇 개의 항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 개. 각각의 특이적인 모양은 전부 다 항원으로, 잠적인 항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큰 덩치가 있으면 이쪽도 항원이 될 수가 있고 이쪽도 항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항체들이 하나의 세균 표면에 득달같이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모양이니까, 모양. 특별한 모양은 특별한 모양으로 인식을 해서 결합을 하면 끝인 거지. 이것도 전부 다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그 항체를 생산하는 특별한 단백질은 림프구라고 하는 특별한 세포인데, 그 중에서도 B 림프구라고 하는 데서 항체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직접 생산해서 분비를 하고, 림프구 중에서 T 림프구라고 하는 요 친구는, 요 B 림프구가 항체를 잘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헬퍼라고 해서, 그런 T 세포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깡패 같은 성질 더러운 T 세포는 돌아다니면서 아까처럼 팡팡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T 림프구도 있습니다. 도대체 항체가 어떻게 항원을 인식하고 곧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서 전 몸에 확산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체 선택이라고 하는, 클로널 셀렉션이라고 하는 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의 서로 다른 모양을 인식을 하는
이 항체들은 저 비림프구의 표면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종류가 무궁무진하다 그랬지. 정말 엄청나게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일일이 다 또 충분한 양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미리 잘 이렇게 갖고 있다가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특별한 종류의 항원이 들어와요. 그럼 거기에 딱 맞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B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세포만 특별히 선발이 돼서 키워지는 거지. 곧바로. 야, 너만 빨리 분열해. 이제 잡았어. 요것이 바로 개체 선택이라는 거죠. 요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것이 후천성 면역 반응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지.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것도 바로 요것을 지금 시작을 해 놓겠다는 거지. 미리 별로 큰 해가 안 되는 항원을 미리 주사를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미리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요것에 인식을 하는 항체를 미리 엄청나게 많이 늘려 놓는 거지. 그것이 바로 개체 선택인데 개체 선택을 하는 과정에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기억세포. 좀 전에 그림은 지금 개체 선택을 하는 과정이에요. 항원 분자가 딱 결합이 되는 맞는 항체, 특별한 항체, 림프구만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이 항체들이 막 밖으로 방출이 돼서 이들이 피를 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동시에 너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잠시 몇 개 기억세포를 또 남겨놓는 거지. 그럼 이렇게 기억세포를 많이 좀 남겨놓으면은 두 번째로 얘네들이 들어오면 이제는 곧바로 즉시에 초죽음이겠지?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얘네들이 너 또 너야? 알았어 하면서 얘네들이 증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항체가 1차적으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두 번째 오게 되는 2차 면역 반응은 이 기억세포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반응을 엄청나게 빠르고 신속하게 수행을 해서 감기를 그래도 계속 걸리는 이유는 감기 항원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항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은 그 중에 하나의 요번에 유행할 것 같은 항원을 미리 우리가 찍어가지고서 그것을 미리 주사를 해놓으면 재수가 좋으면 그것이 되고 운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뭐 다 필요 없고 좋긴 한데 시간이 별로 없네. 그래서 다 요것과 알러지만 보고 끝내야지.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이 알러지만을 보고 이제 면역 반응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인데 요 바이러스는 HIV라고 하는 요 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자기네들의 유전체가 RNA인데 자기들을 변신해가지고서 DNA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느냐? 중심 원리를 완전히 거꾸로 가죠. 중심 원리에 의하면은 DNA에서 언제나 RNA로 변하고 RNA가 단백질로 변하는 것인데 이들은 RNA로 와가지고서 자기들을 DNA로 전체로 바꾼 다음에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무서운 이유가 아까 얘기한 림프구 중에서 T 림프구가 있었잖아요. 보조 T 림프구. 이들은 B 림프구가 항체를 형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아주 핵심적인,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항체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후천성 면역에는 이 T 세포가 필수적인 거예요. 특히 이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요들 세포 표면은 희한하게도 특별한 수용체가 있어요. 보조 T 세포에만 존재하는 CD4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것을 바이러스들이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 아직도 기억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들이 침투를 한다고 했잖아요. 마치 여기다 더킹을 할 때 요거 갈고리를 잡듯이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서 마치 자기가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으로 들어가야 될 원래 그 물질인 양 속여서 이렇게 들어간 요것을 이 바이러스가 이용을 하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 RNA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전혀 감염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뭐냐? 요 CD4라고 하는 요 지금 수용체 있잖아요. 요게 없는 사람이야. 없다기보다 요게 변형이 됐어. 모양이 돌연변이 때문에 변형이 된 사람은 에이즈가 와도 이걸 못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래서 의사들이 요걸 이용해 가지고서 어떻게 에이즈를 한번 치료를 해볼까 하는 뭐 그런 연구도 진행 중인데,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요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가 왜 보조 T 세포만 침투를 하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요 CD4라고 하는 특별한 요 수용체가 그 T 림프구, 보조 T 림프구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들어가면 시간 문제. DNA를 바꾼 다음에 그 유전체 안에 DNA 안에 삽입됐다가 지루하다 한번 나가볼까 하면 나오는 순간 이제 이 세포는 파괴가 되고 또 다른 세포가 감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에이즈 자체로는 지가 모르게 특별히 뭐 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바로 그 T 세포가 전부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T 세포가 죽어버리면 후천성 면역 반응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떤 특이적인 항체를 매개로 하는 어떠한 면역 반응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기회 감염이라고 해서 감기에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감기는 우리가 보통 이겨내는데 감기가 걸려도 죽을 수 있고, 주로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또 암 같은 것도 잘 쉽게 걸리고, 그래서 사실 에이즈 환자들이 죽는 이유는 직접적인 거 이유보다도 이런 2차적인 이것을 이제 기회 감염이라고 얘기를. 근데 왜 이걸 못 고치냐, 에이즈. 뭐 약 만들면 되잖아. 뭐 하는 식으로. 타미플루 같은 거 만들듯이 우리 조리독감 할 때 하면 되잖아. 워낙 돌연변이가 이 친구들은 빨라가지고서 약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금세 그것에 듣지 않는 돌연변이가 생겨서 마치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듯이 그 바이러스가 전부 다 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 거죠. 알러지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은 과민성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은 원래 어디에 대응해서 생기죠? 누가 침투해야 되지? 세균이 침투해야 되는 거예요. 세균이 아닌 꽃가루라든가 땅콩 버터라든가 딸기라든가 뭐 이상한 고양이, 먼지, 심지어 나처럼 온도, 계절이 변하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는 알러지가 생겨 심각하게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알코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이런 것들을 전부 알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이것을 주변 항원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얘네들이 항원일 필요가 없는 아무런 해가 안 되는 물질인데, 이것을 우리의 항체가 항원으로 인식을 하고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느냐? 그래서 일단 알러지란 극단적인 염증 반응인데, 그 항원을 인식을 하는 그 항체 중에 하나예요. 뭐 A, B, C, D, E 뭐 그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IgE라고 하는 특별한 항체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비만 세포의 표면에 갖다 박히게 되는 거죠. 비만 세포가 뭐 하는 세포였죠? 히스타민 방출하는 세포잖아. 히스타민, 염증 반응 이렇게. 근데 그 비만 세포 표면에 이 항체가 박혀버리면 이들이 그런 쓸데없는 주변 항원을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인식을 하고 비만 세포를 자극해서 히스타민을 방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빼도 박도 못. 그러니까 이상하게 많은 경우에 알러지라는 게 원래는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 옛날에 전혀 햇빛 알러지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햇빛 알러지가 생겨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 그 이후에 갑자기 어떤 특별한 그러한 물질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이 항체가 사고로 해서 비만 세포의 표면에 이렇게 딱 끼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알러지가 죽을 때까지 생겨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그러면 똑같은 염증 반응의 증상과 똑같은 바로 이 혈관 확장에 의해서 모든 그 참기 힘든 반응들이 다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알러지 별거 아닌 것 같지, 약 먹으면 된다고 한다. 극단적인 알러지 반응은 응급실에 실려가야 돼요. 왜 어떤 극단적인, 이것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해서 아나필레릭 샥이라고 하는 이건 알러지 반응 중에서 이 모든 알러지 반응이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극소적인 국부적으로 생기는 건데 몸 전체에 오버를 걸쳐서 알러지 반응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면 응급실로 실려가야 될까? 혈관이 다 확장이 돼 버리거든. 그럼 어떻게 되지? 열도 열이지만 혈관이 모두 다 확장이 되다 보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큰일 나요. 혈류가 제대로 돌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바로 이 호르몬 주사 에피네프린 이게 뭐였지? 교감신경에서 파이트 오어 플라이트 교감신경에서 혈관을 좁히고 막 심장박동 높이고 하는 그 호르몬이었잖아. 신경전달 물질이면서. 요거로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혈관이 확증돼서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반대로 혈관을 좁히고 혈압을 높이는 방향의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났네? 자,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났고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유종의 미로 시험은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